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척 더운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더위 잘 이기세요? 그냥 덥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덥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요, 지금 이 뜨거운 폭염 못지않게 또 뜨거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공모주 시장이라면서요? 특히 공모주 따상 이런 열풍이 있었고, 네. 특히 앞으로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예. 인터넷 은행이 상장을 하는데요. 네.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도 다음 주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청약을 하실 텐데, 네. 그 이전에 기관 투자가들이 미리 이제 합니다. 이제 미리 먼저. 이제 공모주 그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요. 네. 일단 상장 기업과 그 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서로 협의해서 공모 가격의 범위를 정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 수요 예측이란 걸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증권사와 그 회사가 정한 어떤 공모가가 그래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평가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증권사 지점에서 그 공모가로 청약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인데요. 아하. 지금 이제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을 하는데 무려 2,500조 원이 몰렸습니다. 카카오뱅크에. 2,500조 원이요? 예, 2,500조 원이 사실 뭐 감이 안 오실 정도로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기관 투자가들이 계좌에 넣어가지고 2,500조 원을 내가 주식 살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깜짝 놀랐네요. GDP가 2,000조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2,500조 원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관념적인 숫자인데 1년 우리 총 예산이 600조 그 정도 전후잖아요. 되죠. 예. 뭐 4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청약을 하실 때는 계좌 안에 돈을 얼마 좀 넣어놓고 그거를 해서 이제 청약을 하는데 네. 그 기관 투자가는 청약 증거금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기가 규정으로 정해놓은 아하. 수량 하에서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최대한으로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뭐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모든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게 2,500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려서 우와. 아마도 이 39,000원이라고 하는 증권사와 기업이 합의한 어떤 공모주 밴드의 공모 가격 밴드의 최상단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돈이 많이 몰렸는데 경쟁률이 1,700대 1이랍니다. 우와. 그 정도로 이제 받는 거고 이제 한 39,000원으로 결정이 되면 다음 주죠. 26일과 27일 날 네. 그 금액 기준으로 또 개인 투자가들이 청약을 하시게 됩니다. 와. 야, 대단한데요. 네. 이게 더 대단한 게 지금 보도를 보니까요. 증시에 상장이 만약에 되면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그 은행들, KB금융 네. 혹은 신한지주 이런 기존 금융사들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클 수 있다 이런 예측 보도 나오던데. 지금 39,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예. 이 카카오뱅크의 시장 가치 시가총액은 18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금융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KB금융지주가 21조 원이고요. 아하. 신한지주가 19조 원입니다. 그래서 공모가에서 뭐 따상따상상 얘기를 하는데 예. 만약에 뭐 그냥 한번 상한가 치게 되면 거의 KB금융지주를 거의 그 근접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와 같은 아주 그 공용 금융기관 정도의 네. 그 금융기업이 상장하는 건데요. 근데 작년도에 KB금융지주와 신한지주가 1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3조 5천억 원 벌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작년에 1,186억 원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익은 뭐 한 30분의 1 정도인데 그런데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 기업은 성장할 거야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높이 사는 건데 예. 지금 뭐 우리 증시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업들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졌고 네. 미국에서도 인터넷 뱅크보다는 이제 그 우리가 인터넷에서 결제할 때 페이팔이라고 하는 거 써보신 분 계실 겁니다. 네네. 이 페이팔의 시가총액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보다 그 카드 회사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세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되는 거는 맞는데 네. 은행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은행은
규제 산업입니다. 네. 정부가 많이 규제를 하죠. 예. 은행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적 사업자기도 하지만은 그 나라 금융 경제의 자본주의 경제의 인프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을 그 어떤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보장해 해주거든요. 주죠. 법에 따라서. 예, 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좀 인프라 그 자본주의 경제 인프라고 그래서 규제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예. 또 은행업 비즈니스 자체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미천을 고객들의 손님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예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주들도 굉장히 저평가되고 뭐 이런 게 다 규제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아하.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래도 사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면서 기업 가치가 커졌는데 네. 과연 은행에서도 그런 정도의 과연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냐 고민을 해보면은 예. 제 생각에는 조금 가치보다 좀 비싸게 상장이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한 뭐 3,200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업종지수가 그 1980년 1월달에 100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국의 금융업종지수는 지금 500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은행이 예금해놔도 40년 동안 그거보다 더 높을 텐데 종합주가지수 3,200, 네. 은행업 금융업종지수 500 이게 다 규제 리스크이기 때문에 청약하실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당장은 주가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좀 상장 후에 주가 좋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규제 리스크를 꼭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사업과 전혀 다르게 은행이 마음대로 금리를 정하고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네. 정부 규제하에 있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상 은행들의 배당을 제한했거든요. 네.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돈 빼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꼭 필요한데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은행이 잘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규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금융주 주가가 못 오른 이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비즈니스긴 합니다만은 네. 이것은 또 규제 영역이니까 아하. 주가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 얘기 좀 해볼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시 그 광고 먼저 듣죠. 뭐 광고 듣고 구독 경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구독 경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야기 여쭤보려다가 이제 광고 듣고 왔는데요. 아니 얼마 전까지 네. 그 경기 회복세가 가파르다. 네. 그래서 물가가 너무 급격히 오르는 인플레 현상이 우려된다. 시장 금리 오르고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들 전해드린 게 바로 얼마 전인데 갑자기 경기 둔화 우려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아직까지 실물 경제 지표는 네. 뭐 물가 지표도 높게 나오고 있고 이제 경기가 명확하게 꺾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요. 예.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실물 경제 그림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는데 음흠.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예. 이런 경기 민감주 주가가 최근에 힘을 좀 잃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의 반응이 늘 오른 건 아닙니다만은 네. 주식은 지금 지표는 좋지만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네. 크게 보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도 경기가 조금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땐 금리가 올라가는데 미국의 경우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연중 최고치가 한 1.74%까지 갔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1.1%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일단 금융 지표로 보면은 앞으로 경기가 그렇게 뭐 좋을 거냐 좀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씀 주셨고 지금 당장은 실물 경제 경기 회복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네. 미래의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뭐 수치들 조금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뭔가 이 표현되는 경기 지표들이 있을까요? 조금 이상한 게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네. 경기 선행 지수는 앞으로 경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중국도 지금 보는 경제 지표는 좋지만은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2분기부터 반등하다가 꺾였습니다. 하락세로 반전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가장 먼저 바닥을 치고 좋아졌던 게 중국 경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란 게 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돌아선 경제가 또 꺾일 때도 가장 먼저 꺾일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인터넷에서 하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을 했지만 예. 중국이 주도하는 건 전통 산업의 비즈니스인데 네. 그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가 작년에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인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이건 중국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의 지표가 조금 꺾이고 있다는 게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예. 근데 목재가 먼저 꺾였고 어허. 철광석도 꺾였고요. 구리도 꺾였습니다. 경기 민감 원자재고요. 최근 이틀 동안은 유가가 올랐습니다만 국제 유가도 고점 대비해서는 크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중국의 지표들을 보면 앞으로 경제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몇 달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그 회복 속도는 둔화가 되든가 네. 아니면 조금 경기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이게 꺾이고 낮아지면서 뭔가 미래에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중국과 같은 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아시아, 이런 쪽이 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시 코로나19 4차 네. 대유행이 뭐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경기 둔화에 좀 영향이 네, 있을까요? 뭐 영향을 좀 주겠죠. 다만 네. 이제 작년처럼 어떤 나라도 지금 생산 활동을 중단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제 생각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참 어려운 거는 이 힘든 사람을 더 어렵게 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자영업자 많은데 어려웠던 사람들이 한 번 더 타격을 받는 거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 나타날 때 코로나가 없었으면 잘못하면 네. 망할 수도 있었던 대기업들도 몇 개는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어려우니까 뭐 이거 지금 누구를 지원해야 될지 가리지 못하니까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네. 사실 뭐 자영업자들은 산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처럼 지원을 몰아주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경제 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경제적 약자가 계속 고통을 받는다라는 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주는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결국 그래서 경기 둔화세를 좀 중단시키고 다시 회복을 하려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역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뭐 소비, 자영업 이런 것들이 뭐 좀 그렇죠. 생채기가 나는다라고 봐야 그 되겠죠. 결과가 그럼 다시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소비가 한 20년째 계속 안 좋습니다. 아하. 수출이라든가 투자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예.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경기 사이클이 좋을 때도 뭐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하. 약간 구조적인 성격이 있는데 네. 뭔가 이제 누적된 데미지를 쌓인 환자에게 예. 뭔가 또 다른 치명적인 또 병이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뭐 다음 달이라도 당장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시장에선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열렸고요. 예. 이주열 총재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분위기로 보면 다음 달에 금리 올리는 것을 좀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가요?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데는 경기가 조금 좋을 때 네. 금리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재량의 폭이 좀 넓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한국은행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자산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답을 내릴 수는 없는데 예. 우리가 생활인의 감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실물 경제보다 자산시장이 또 너무 달리고 있고 이것은 지나친 저금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굉장히 빠르게 8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사인을 줬던 것도 경기가 대단히 좋고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기보다
지금 그래도 지표가 안 나빠졌을 때 금리 한번 못 올리면 나중에 더 올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빠지고 예. 그래도 지금은 앞으로 경기가 조금 둔화될 거라는 우려지 지금 보는 지표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표가 찬바람 불면서 9월, 10월에 뚝 꺾인다 그러면 예. 그때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한번 올릴 찬스를 기회를 놓치고 아하. 뭐 또다시 경기 하강 사이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이 뭐 대단히 금리를 높이겠다 내지는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한다 이런 사인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정책의 여력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노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금리 한번 올려도 저금리고요. 예. 뭐 앞으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작년에 코로나가 막 팬데믹이 벌어질 때보다는 그래도 좋아졌으니까 뭐 경기가 좋아서 올린다기보다는 좀 비정상을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중앙은행의 네. 노력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 또 국가 경제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사이에 좀 취약한 계층,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